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 클리핑 저희가 사정상 잠깐 건너뛰었고요. 오늘 4시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PD 열심히 잘 건강관리 잘하고 있고요. 잠깐 쉬고 있고 이따 저녁 때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 또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개혁 모든 분야의 우리 전문가이신 두 분을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안 소장에 대해서 져준 별명 그리고 그 어법을 많은 분들이 써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구 적폐 세력에게 한 번도 안 진 걸 자랑하고 다니는 수구 적폐에게 한 번도 안 진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맞지 안 소장 제가 만든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 노정열 개그맨님이 만들어주신 수구적폐 절대 안 진 걸. 박근혜 이명박 세력들에게 절대로 안 진 걸, 안 진 걸입니다. 근데 많은 집에서 밥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좋아합니다. 네. 오늘 밥이 안 진 걸. 아 좋네. 밥이 예. 제대로 된 걸, 밥이 안 진 걸. 저는 예. 밥이 뭐 되든 진 것이든 고위층이 해주는 거는 그냥 군말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예. 네. 남이 해준 밥은 무조건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제 이름을 좋아합니다. 아 여보 밖에 아직 노을이 안 진 걸? 너무 아름다워. 제가 하나를 던져줬는데 3개를 잡아먹네요. 네. 그 다음에 그만하세요. 시간 없어요. 오비베어즈 LG 트윈스 팬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오늘 오비가 안 진 걸. 아 그건 오늘 똑같은 LG 맥락이잖아. 트윈스가 안 진 걸. 아무튼 그거 제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지금 애청자분들이 안 소장님 개그 그만하세요라고. 네. 심지어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앉아 있는 걸, 앉은 걸은 앉은 걸. 앉은 좀 거는 어색하네요. 앉아 있는 걸, 앉은 걸. 저기요. 서 있는 거 아니고 앉은 걸. 개그는 우기거나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소장님. 네, 지금까지 예, 앉은 거였습니다. 저보다 제가 방송 생활 25년 차인데 저보다 생방 중에 가장 말씀이 많으신 안진걸 소장님 말씀을 들으셨고 정말 금융 경제 전문가시고요. 제가 사실 지난 4.16 총선 때 우리 김 위원장님 동영상으로 응원을 해드렸는데 제 여력이 능력이 모자라서 아깝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석패하신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금융 경제 전문가 김현정 평택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분투 사회연구소 김현정입니다. 예, 우리 그 안진걸 소장은 모든 저거에서 안진걸, 안진걸. 근데 저는 지난 총선에서 진걸 졌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표차가 얼마 안 나셨고 거의 3월께 내려가셨는데 한 달여 사이에 굉장히 다득표를 하신 거고 우리 김현정 금융 전문가시고 또 우리나라 민생경제나 서민경제가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고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이십니다. 별명이 차기 당선자입니다. 차기. 예. 이번에 안타깝게 석패하셨지만 다음에 무조건 우리 그럼요. 시민들과 함께 당선. 사실은 원 내외 구별 없이 사실 우리 최민희 저 의원님이 요즘에 진보 스피커로 맹활약하시는 것처럼 네. 사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도 사실 현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민주당 전당대 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진보 스피커에서 방송도 하시기 때문에 금배지 달고 안 달고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네. 예. 아직도 한창이시잖아요. 아, 예. 현정 씨. 50입니다. 예. 아이고, 그냥 딱 보는데 그냥 50이 안 될 줄 알았어.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절반도 못 살았죠. 100세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노정열 우리 개그맨께서 그 평택에 오셨으면 제가 1900표 차이에는 능히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방송이 많이 늦었어. 예. 우리 준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생방이라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걸 아시고 저를 확 찌르시네요. 그때 안 가신 거예요. 평택에 제가 가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가수 데려와서. 그게 제가 대전 MBC 그랬거든요. 노정열의 시시각각 그랬는데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 쪽에서 노정열 씨 어디 가서 저기 위세차에 못 올라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동영상으로만 몇 분 보내드린 게 아마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인 남영희도 맨날 저만 보면 너 때문에 179표 차로 졌다고. 제가 후원회장 겸 지지 동영상을 했었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고 저는 남영희 후보님, 김현정 후보님 다 갔- 직접 다 가서 지지 기자회견 안 소장이 가서 그나마 그렇게 예. 가깝게 지역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어요. 붙은 거군요. 근데도 석패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 김현정 차기 당선자님은 민주당 지금 당 전당대회 준비원이세요. 그래서 중책을 어떻게 맡고 계시죠. 전당대 잘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말씀부터 해주시죠. 그나마. 예, 그 8월 29일 날 이제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지난 7월 25일부터 이제 그 당대표들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이제 합동 연설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장에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그런 그 합동 연설에 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그 당원들과 시민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아주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국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아셔야 되고 굉장히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게 이석현 전 의원도 트위터에 올리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권리당원과 대의원님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의견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권리당원에 비해서 대의원의 그 가중치를 너무 크게 둔 것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국민들께. 예, 지금 당대표 선출을 위한 규정이 대의원 45%, 예.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그 당원 10%, 그리고 여론조사 5% 이렇게 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의 당원들에 대한 그 의사라든지 이런 권리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또 그런 그 주장들도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 때까지는 기존 룰을 바꾸지 않고 그냥 가는 것으로 전준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예. 아무튼 국민들 여론도 분명히 반영은 되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그 당심을 어떻게 예. 파악하느냐가 예. 10분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2분은 벌써 이번에 약간 탈락을 하셨고요. 예. 그럼 8분 중에 3분이 떨어지시고 5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여성 한 분은 이제 당연히 직으로 선출되게 되어 있어서 예. 그 양양자 후보는 이미 이제 당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나머지 7분 가운데 3분이 떨어지셔야 되고. 그렇죠. 예. 네. 예. 사실 이제 선거를 치러보셨으니까 거기에는 현역 의원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2대1이라는 그 경쟁률을 뚫는다는 게 예. 사실 다선 의원도 계신데 예. 쉽지 않은 그 행보인 것도 같아요. 지금 사실은 모두가 이제 현역 의원이죠, 이제는. 정광윤 씨가 떨어졌으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253개 전국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에 이번에 이제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오히려 원내보다 더 숫자가 적잖아요. 네. 지금 전당대회 때 몸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자기들. 그 사실은 이따가 이제 우리 안 소장께서 올해 이제 노회찬 의원 2주기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네. 노회찬 의원께서 그 자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 활동의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법도 지난 그 20대 때 우원식 의원에서 발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있다면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우리 금융 전문가시고 많은 국민들이 요즘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 재난지원금도 받아서 잘 쓰고 계시고 기초, 광역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 세 단계에서 잘 받아서 쓰시는 경험도 있어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이 기본소득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많이들 요즘에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 바라보시는 요즘에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죠. 예. 전국민 고용보험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특별 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사실은 우리 이제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현재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그 제공하는 이제 그 취업자 수가 2,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한 1,300만 명 정도 반밖에 아직 못 받고 예, 있고 51% 정도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경제 사회적인 대단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재난은 오히려 이제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이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법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있는 각종 이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예. 그리고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그 지난 5월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 우리 그 예술인들에 대해서 그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이제 12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예술인은 6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거든요. 예, 특고 노동자들이요. 예,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그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예. 것입니다. 그리고 2020
2025년까지는 전 국민 대상으로 근데 사실은 전 국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일하는 노동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2,600만을 얘기하는 그 것이죠. 근데 표현을 이제 의지를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25년 목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이제 그 로드맵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범여권이 190명, 민주당만 해도 177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셔서 개헌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발의하고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 탄핵 발의가 당연히 기각이 된 것처럼. 그러면 그 로드맵으로 보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시행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해서 언제쯤 이렇게 시간상 진척이 될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은 이게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드맵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그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이제 올해 12월에 시행되잖아요, 법이.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그렇군요. 실제로는 내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특권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또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사각지대와 취약지대에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방송인이 되신 우리 안진걸 수장 같은 분도 뭐 문화예술인까지 아니더라도 시민사회 운동가이자 사실 특수고용에 가까운 정도의 입장이시죠. 프리랜서 당연히 해당. 어떻게 당연히 해당돼요. 프리랜서가 자 이번에 예술인 14개.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서로 2025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국회가 25년이면 벌써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끝나고도까지 그러니까 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다 통과시키겠죠. 다 그래야 통과시키고요. 이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개혁 추진 상임뿐만 아니라 너무나 애석하게 들어가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생전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국민들이 실업의 공포 사실 해고를 안 당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래서 해고도 깐깐하게 쉽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근데 이 미래 경제 상황상 불가피한 해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또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지금은 사실 의원 사직은 또 고용보험을 안 줍니다. 자기가 원해서 본인이 사직을 하면 이 부분도 고쳐져야 됩니다. 사실 말이 원해서 사직하는 것이 대부분은 강제나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밀려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원 사직, 자발적 사직인 경우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개혁까지까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진짜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2,500만 명이 전국민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그러면 생애 첫 실업자들,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고졸 실업자나 대졸 실업자들,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지나버린 실업자들은 또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이제 이건 실업부조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올해 7월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야당 협조를 안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그래서요. 생애 첫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던 사람들 또는 보험 지원을 다 받아버린 저소득층들 한해서는 6개월 동안 50만 원의 구직 지원 수당을 따로 줍니다. 이제 실업부조.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2,500만 명, 취업 경험이 있는 보험료 낸 경험은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아예 취업 경험이 없거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못 냈던 분들, 특히 고졸 실업생들, 대졸 실업생들 많잖아요. 처음에 가자마자 실업생부터 하잖아요. 실업자 생활부터 하잖아요.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답답할 때거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6개월에서 지금 6개월에서 8개월인가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4개월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아니 4개월에서 9개월. 짧게 4개월, 길게 9개월. 9개월 지나버렸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들은 진짜 삶이 답답하잖아요. 그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여전히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이렇게 진보나 개혁이 더디냐로 답답해하신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거 이해됩니다. 그분들은 계속 우리가 더 소통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하나씩 좋은 제도가
나라답게 확충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지난 5월 20일 날 통과됐죠. 시행이 이제 내년 1일이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업부조인데 그 고용보험 제도와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주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그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 거기에 더해서 기본소득까지 나아가는 그런 로드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정말 전향적이고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도입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시다 보니까 모든 이 개혁과 진보 정책들이 우리 안수장 말한 대로 더디고 그 강도가 우리 바람만큼 잘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이제 예산 타령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미뤄지고 약하게 보냈는데 지금 말씀한 이런 정책들은 다 재원을 파악해서 또 물론 본인들이 내는 것도 있겠지만 다 감안을 해서 마련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거와 관련돼서 정부가 이제 그 세수를 확대시키는 방법보다는 지금부터는 추경이라든지 또는 세출 구조 같은 거를 좀 정비하는 방식으로 일단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뭐든지 새로운 제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재정의 문제들은 그 의지가 철학이나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건 부차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의지가 있고 정책 의지가 있다면 맞습니다. 마련이 가능하다. 이 전국민 고용보험은 더욱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거기다가 사용자가 연동해서 내는 보험료. 지금 우리 국민들이 0.8% 내고 사용자 0.8% 냅니다. 이걸로 조성이 되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뭐 세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내일 저녁에 언알바를 하겠지만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 수구 언론들이 모든 개혁 정책에 돈 어디서 나냐로 그냥 뭉뚱그려서 비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속아는 먹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해방 논의가 바쁩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조중동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보험제도 정도는 사용자가 0.8% 우리 국민 0.8% 되는데 다만 국민 중에도 0.8%가 부담이 돼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소개를 해주면서 대신에 그것을 제도를 이렇게 무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금 더 내게 하든지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요즘에 사보험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중 일부를. 그분들이 일부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번 정부 계획안에도 일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세금이 일부 들어가는 거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니까 취약계층은. 왜냐하면 회사 가입 안 하려고 개인이 가입 안 하려는 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래도 유의미한 이유가 일반 수구 언론들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두 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들도 2012년도부터 임의 가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입률이 0.36%밖에 채 안 돼요. 1%도 그 이유가 뭐냐면 1.6% 0.8씩 내야 되는 걸 1.6%를 본인들이 다 내야 되고 또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자영업자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70%가 찬성을 해요.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71%가 가입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안 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를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부담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자영업자들의 처지나 입장 같은 걸 확인해서 그때 정하면 되는 거예요. 특권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에도 0.8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 두 분은 실업급여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아니 진짜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받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 제도가 귀중한 제도이고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이렇게 소중한 지원을 받았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코비드 통해서 재난지원금 써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실업자 돼가지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식구들 보기 민망한데 막 자살하고 싶고 노숙하고 싶고 IMF 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업급여를 딱 주잖아요. 6개월 동안 100만 원 안팎을. 평균임금 60%. 그러면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처럼요.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주자는 여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추석 전에 한 번 더 저는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사상 최저인데
추석 때라도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스타트업화에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OECD 평균 34개 국가 중에서도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너무 각 좋습니다. 나라에서 자기 나라 형태의 재정 지원금, 재난지원금 한 걸 보면 우리는 더 해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슈가 많아서 두 번째, 많은 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이거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가져오신 이슈라서 세법 개정안,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 같은데 간이가세자, 납부면세자가 현행까지는 구간이 이랬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바뀌는 그 내용입니다. 안 소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박근혜나 이명박 때처럼. 그러면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7.10 대책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까지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대폭 올린다는 겁니다. 6%까지 올린다는 건데 저는 사실 한 10%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진해도 어쨌든 너무 많이 올리면 조세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지난주 토요일 날도 집회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집회하더라고요. 한 1,500명. 청계천 주변에서. 아니 나름대로 평화적으로 했으니까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평화적인데 문재인 대통령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진 곳이 그런 그건 아닌가요? 퍼포먼스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퍼포먼스고 거기에다 집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여론이 싸늘합니다. 단 제가 말한 건 어찌됐든 뭐 폭력 시위하고 막 경찰하고 막 충돌하고 공공기관을 막 침범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뭐 집회 자체는 존중한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싸늘한데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7.10 대책에서부터 세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집을 내놓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방향 옳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번에 화제가 된 게 소득세 과세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서 최대 10억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45% 올렸습니다. 42%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슈퍼리치세가 도입이 된 거죠. 한 뭐 몇만 명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세율이 45% 적용돼서 그분들이 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십억 연봉 받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실제 그 연봉 소득자로는 10,00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그분들이 2,3천만의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신에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너희들 돈 많이 벌었는데 세금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고 더 나가서 그렇게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칭찬이나 존경을 보내줘야 됩니다. 실제로 부자들도 신나게 더 기분 좋게 세금 내는 거거든요. 10억 이상을 연봉을 받는 분들이 우리 안수장 말대로 글쎄요 0.몇 % 아는 저는 일단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물론. 저는 아무튼 아는 사람 없는데 뭐 제 소원이 종부세 내는 것이고 이 45% 세율 내는 친구 생기는 겁니다. 삼성의 각 임원들은 그리고 사장들은 수십억씩 연봉을 우리나라 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그 사장급, 부사장급은 아마 다 대상이 될 겁니다. 수천 명, 그래서 수천 명인데 아무튼 이분들에게도 어쨌든 본인이 땀 흘려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고. 자, 안 소장님이 부동산 쪽 세법 그리고 지금 과세 구간이 또 하나 신설됐다는 걸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린 거는 간이가세자나 납부면세자들이 바로 일반 소상공인들과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해당돼서 요거는 우리 김 위원장님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택에서 올라왔어요. 온라인에. 김현지 원장님, 여기 우리 사진 준비 안 됐군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이 지금 가고 있다. 본인이 설명하셔야죠. 우리 안 소장께서 이번 7월 20일 나옵니다.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으로 상향. 우리 스타트업하는 준비가 너무 철저해요.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실무진 여러분. 간이과세 기준을 이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굉장히 올랐네요. 확대를 거의 2배 가까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되는 구간도 3,000에서 4,800원까지 상향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매출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4,800만 원의 매출을 연매출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매출인 거잖아요. 거기에 뭐 임대료 내고 뭐 내고 그러면 사실은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57만 명이 5천억 가량의 이제 예, 감소 효과를 누려서 정말 그 취약계층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 현장에 가면 정말 피부로 느끼시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7월 22일 날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은 이제 7월 24일부터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거든요. 이제 9월 초에 국회에 이제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예. 그때 또 우리 그 야당에서 또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고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 아까 우리 안 소장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좀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소득자 그리고 법인, 다주택자, 단기 매매자 뭐 이렇게 좀 그 사회에 가장 그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네. 또 반면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그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네.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보통 세법 개정안을 매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그 상황임을 이제 감안해서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676억밖에 더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1조 7천억 정도의 세부담이 경감이 되고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 고소득자랑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1조 8천억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676억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의 방향은 그 소득 양극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산층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간을 차지하고 중산층의 개념도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이 관이과세자가 8천 이상 그리고 납부 면세자인 경우에도 4,800만 원 이상이 매출이 될 때 이제 과세 표준을 삼다는 얘기인데 사실 식당 하시는 분은 말씀하신 대로 연 8천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600만 원 조금 더 되면 연으로 따지면 8천이 돼버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종업원 인건비랑 그렇죠. 월세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올 600 소득이 매출이 난다 하더라도 매출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식재료 한 최소 50% 안팎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150에서 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러면 벌써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건비 만약에 종업원 한 명만 써도 소득이 거의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반 과세,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이어서 매출액이 일반 과세자였는데 5,300만 원이었어요.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번에 39만 원, 무려 83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연매출 6천만 원이었던 분은 298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보통 이번에 168만 원으로 130만 원이 줄어듭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조치가 났기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들에도 호소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3만 원 올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종업원 한 명 쓰면 1년에 36만 원이 인건비 늘어납니다. 2명 쓰면 72만 원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간이가세 기준으로 4,800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방금 A, B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A의 경우는 83만 원, B의 경우는 130만 원이나 세금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럼 인건비 2명 썼을 때 70만 원, 1명 썼을 때 36만 원 올라간 거 인건비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상회하는 지금 조치가 몇십만 원이 남는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갑을병이 같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저소득층 500만 명 저소득층이 조치니까 긍정해 주시고 정부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왜 갑들이 양보를 안 하느냐? 재벌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 로얄티 깎아달라. 건물주도 또 제발 좀 올해 내년에는 예를 들면 최소 동결을 넘어서 한 10% 20%도 깎아달라. 이렇게 이런 범국민적 운동을 여론을 같이 조성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대학가 등록금 문제도 굉장히 전문가시라서 제가 지금 시사방송 진행하는 것도 전국 대학생들이 보니까 저는 꽤 많이 요구할 줄 알았더니 거의 한 10% 정도 돌려받는 걸로 돼 있대요. 우리 대학생들이 소소한 거 사립대 사실은 수업의 질이 그렇게 엉망이었는데도 착해요, 우리 국민들이요. 사립대 100만 원, 국공립 또 50만 원 환불 소송 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대학들이 나몰라라 하잖아요. 정부는 그래도 1,000억이라는 추경을 내놨는데요. 작지만 내놨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마음에는 덜 차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거 보면 막 화도 올리고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관료들이 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하면서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정부 할 일은 찾아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대학 본부는 아직도 한 푼도 못 내놓겠다는 게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 정말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의 상당수 건물주들 임대료 안 깎아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은 좀만 깎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 본사들 편의점들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이유가 로얄티로 35%를 떼가버립니다. 올 매출 1,000만 원이 뭐하면 350만 원을 떼가버리는데 그거 50만 원만 100만 원만 깎아주셔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분들 데모 안 합니다. 예.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구조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오르니까 모자란 부분은 제가 또 채워가고 안 소장님과 많은 시민사회계에서 카드 수수료 가지고 얼마나 그 작은 것도 어려웠습니까? 제가 당사자입니다. 예, 그래도 차근차근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 주셨던 분이 당시 김현정 사무노조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건 해야 된다. 그렇죠. 대폭 깎았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그래서 전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가 정부종합청사에 갔거든요. 아침에 수백 명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만세! 문재인 대통령 만세! 역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정책 중에서 말로만 그들 위한다는 모든 정치, 특히 박근혜 이명박 때 그렇게 사기를 쳤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노동자하고 중소상공인 연대해가지고 그렇게 대폭 인하된 거. 그 당시에 을과 을들의 연대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죠. 그걸 주도하신 분이 김현정 위원장이십니다. 자, 차기 당선자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박근혜, 이명박이라고 우리 안 소장님이 거칠게 표현을 하셔서 4시 40분인데 잠깐 쉬어가는 시간. 저기 한번 그 사람들 잘 지냅니까?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안 소장님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의 가훈은 무소유. 무소유? 저의 좌우명은 정직.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안 소장과 청도 정부의 대모만한 우리 안 소장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몽땅 속았습니다. 예, 순실아.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점점 애청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0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 소장이 그 저기 부가세 간이관세 관련된 그 예를 좀 들어줬는데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1인당 117만 원 정도가 절세인데요. 우리 그 저기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그 중소형사 가맹점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되면서 많이 그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서 이것도 그런 거고 또 하나 더 이제 직접적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올해 한 해 안에서 또 30만 원씩 늘려줬어요. 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서 그 내수 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 간접적으로는 또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노동자들이 카드 쓰잖아요. 소득공제 노리고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줬거든요. 과세 대상에서. 근데 330만 원 올라가니까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세금이 그 마중물이라는 게 그럼요. 큽니다. 그게. 우리가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입장 그리고 정부에서 나에게 신경을 쓴다는 그 심리적인 거거든요. 우리 경제라는 것도. 이게 또 소득공제 구간이 이렇게 잘만 적용되면 세율이 더 떨어지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율도 떨어지니까 과세되는 세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율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도 작지만 힘이 되는 조치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문제는요, 김 위원장님. 9월 달에 기쁜 소식으로 추석되기 전에 이렇게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좋지만 지금 이건 아닐 뿐이지 실제로 시행되려면 이 법령들이 통과를 해야 돼요. 9월 3일 이전에 이제 그 국회 상정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우리 국민들 잘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조정동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이 과세 개혁 조치를 그래도 자기들에게 표가 되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것도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저도 안타까운 건데 계속해서 이제
그 정부나 이제 여당의 실정들을 자꾸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안에 들여다 보면 사실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들인 것은 좀만 확인해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쟁화시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올라와 계셔가지고 그런 걸 다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무엇을 정부에서 이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입법이나 법안들을 내려고 하면은 자꾸 무슨 증세하려는 거 아니냐, 뭐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그 팩트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예상을 하면 미래통합당과 우리 조정동을 비롯한 적폐 언론들이 있는 사람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좌파 정부 정책이다. 네. 그리고 재원은 어디서 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것이 뻔해서. 예. 벌써 그렇게 나오고 세금 폭탄 이야기 너무 지급하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그 얘기했어요. 초고소득자, 그러니까 연소득 10억. 그것도 사실은 말만 들어도 좋네요. 그 10억도 있지 않습니까? 10억도요. 그렇죠. 모든 각종 공제 다 빼고 순수 실제는 연봉 한 12억 13억은 그럼요. 그렇구나. 순수 수익이 10억인데 그러면 그 45% 그 세율 구간이 있는 그 OECD 국가들 중에 몇 번째냐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45% 구간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 8번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OECD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산재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은 최하위거든요. 사망률은 되게 가장 높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재정을 투입하고 법안을 발으면 또 그건 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안 맞는 얘기들을 그때마다 써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은 우리 항상 이것만 기억하자. 작년에 종부세 낸 사람 50만 명 1%. 이번에도 통과돼도 많아봐야 2, 3%. 예. 그럼 국민의 2, 3%가 세금 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다주택자도 실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지금 낮아도 너무나 적거든요. 다주택자 비율이 딱 2, 3%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만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조금 더 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로 우리가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존경받는 부자로 저희가 존경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발 그냥 내십시오. 저희 국민들이 MBC를 마봉춘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했고 지난 조국수 전국 때 그래도 불편한 건 있었지만 국민들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력도 했고 지금 박성재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더욱더 최승 호 PD에 의해서 최승 사장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바로 스트레이트가 어제 방송한 것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서 예를 들면 주호영 씨 같은 경우에 강남 반포 중앙아파트가 23억이 올랄 정도인데 지금 이쪽이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 망친 주범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이트의 그 팩트 체크가 너무 기가 막혔고 제대로 다 잘 된 박덕흠과 주호영이 최대 수혜자로 나왔죠. 맞습니다. 그때 부동산 투기 3법입니다. 그게 부동산 이른바 이명박 때 강부자들에게 뉴타운 재개발 광풍으로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강부자들이 이제 막 집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해가지고 이제 집을 새로 뭐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세금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엄청 깎아준 거죠. 집값 올리고 세금 깎아주고를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란히 완성한 겁니다. 사실 그때 힘을 얻어서 이 우리 국민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140제곱미터짜리가 사실 10억도 비싸게 느껴지는데 뭐 22억에서 23억 올라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근데 스테이트 보는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청와대 참모 장관들 중에도 강남에 집을 여러 채 두거나 서울에 두면서 안 팔고 있는 사람들 얘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빌미를 주잖아요. 토요일 날 그 집회하신 분들도 우리 국민적 평가는 싸늘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건 구호 중에 제가 가슴 아픈 게 니들은 2채씩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만 왜 문제 삼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은 빨리 일가구주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팔고 있는 분들 이건
아니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일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내놨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매매가 아직 매매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는 전부 다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이제 현장 금융 쪽 그 경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요한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아주 우리 그 금융세제 개편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난 그 2020년 6월 달에 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었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저 증시를 떠넘치는 600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분노를 했어요. 동학개미 운동. 왜냐하면 그때 그 이제 금융세제 개편의 방향이 뭐였냐면 그 거래세 이제 그 증권 거래세라고 하죠. 사고 팔 때 하는 0.25% 거래세를 좀 인하시켜 주면서 없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새로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그 2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이제 3억이 넘으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래세도 내면서 양도소득세도 부과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두 개를 다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한 때 두 가지를 다 세법 개정에 담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상황들을 다 제거한 상태로 이제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여전히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개가 같이 이제 존재한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도소득세의 구간을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수익이 날 거면 하는 건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낸다는 거는 그건 슈퍼개미라든지 기업형 아니면은 불가능한 슈퍼개미죠. 걷어대도 되는 그다음에 주식방 차려서 하신 분들 5천만 원 이상 또 거기다가 주식 투자하면 손실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5년 동안 이월해줘요. 손실 이월 금액을 5년 동안 또 반영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공모형 펀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그 수익 안에 잡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좀 했고 다만 이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0.25%를 이제 0.15%로 0.1% 인하를 2023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1년 앞당겼습니다. 그때 당겨주는 거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둘 다 병치시킨 이유는 이제 대신에 이제 병치시키면서 그 거래세를 이제 인하시킬 시기를 당겨주고 양도소득세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준을 되게 높여놨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좀 의아했던 것이 그 거래세, 증권 거래세가 농특세세예요. 0.15가.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당장 안 돼서 이게 그 거래세로 1년에 들어오는 그 세수가 6조 원이거든요. 올해는 1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거래세를 1년 앞당기는 거로 인해서도 2.4조 정도가 지금 세가 그 줄어드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없애기는 정부에도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좀 보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면 외국인들은 주식거래세도 안 내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팩트가 좀 약간 이제 와전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팩트 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쪽 투자 그쪽에 세금을 매기면 우리나라도 매기고 상호주의고요. 그다음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 안 매긴다라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세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개인만 상장 주식 법인세 상장 주식에 특정 규모 이상 법인들이 이미 세차액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그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자산으로 해서 투기 수단으로 하려는 그 돈이 지금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얻어내는 불로소득이. 그리고 연간 유동성 자금이 지금 현재 시중에 3천조 원이 넘게 풀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고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이 3,000조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강하게 갖고 있다. 그게 상당히 가장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절세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적립식이라든지 이런 절세형 그런 상품들 자꾸 많이 이렇게 출시를 좀 해서 자꾸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돈들이 자본시장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때는 우리 김 위원장님 몇 가지 좀 더 안내도 해주시고. 아니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이른바 ISA 네, 맞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통장 요것이 예전에는 까다로웠어요. 이게 대폭 지금 이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ISA 이걸 굉장히 지금 뭐 연 한 6.8% 정도의 이자가 보장된다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이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거든요, ISA를. 그래서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한번 설명 해주세요. 예적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합투자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계좌에 다 집어넣고 그 전체에 대해서 소득이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거. 이런 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 주는 거고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는 9% 분리과세하는 이런 특혜를 주는 계좌인데, 이번에 이제 그 상장 주식까지도 IS 계좌에 넣고 같이 소득도 일정 그 금액이 넘으면 비과세해주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ISA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입도 쉽고 예전에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 매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적금 시장에서. 근데 이번에 3년으로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3년만 넣어놓으면 상당히 제가 들기로 한 7% 가까운 연이자 수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ISA 개인 평균적으로. 자산 종합관리 요 계좌.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중소기업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난 히트 작품으로 꼽힙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한테 조금만 내면 다음 시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요 구체적인 거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윤석열 방사훈 이야기하죠.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제 가장 핵심 원래 조용필 선생님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표님은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일가 사주가 당시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인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수구 세력에게 한 번도 안진걸 자랑 삼는 안진걸 소장이 바로 확인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어요. 맞습니다.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에 지지 않은 걸 미통당 세력에게 절대로 안질 걸 안진 걸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먼저 조선일보에 대해서 옛날부터 제가 대응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2018년 9월 달에 당시 TV조선이 국정농단 사건을 많이 폭로했습니다. TV조선 내에도 양심적 기자들이 팀을 이뤄가지고요. 근데 그 한편에 2016년 17일 말하는 겁니다. 그때 TV조선 간부 일부는 청와대 안종범 세력이랑 같이 내통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 보도 기밀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취재 대상자들하고 녹음을 해서 그 녹취 파일을 전달해 준다든지 국정농단 세력들 완전히 세장 노릇을 한 거죠. 내통을 한 거군요. 진짜 내통이죠. 박지원 국정후보자는 북한하고 소통을 한 거고요. 남북과열에서 이 TV조선의 일부 간부 세력들은 박근혜 안종범 세력하고 내통을 했는데 제가 그걸로 이제 업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했어요. 이게 2018년 9월입니다. 2019년 2월 달에는 방정호 TV조선 사장,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방정호 사장 일가가 그 초등학생 자녀까지 나서서 그 운전기사한테 엄청난 갑질과 폭언을 일삼는 게 큰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방정호 일가의 갑질뿐만 아니라 그게 회사에서 뽑은 운전기사고 회사 차량이거든요. 회사가 급여를 주는 운전기사거든요. 그걸 철저히 개인적으로 1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배임이고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증거까지 다 첨부했습니다. 2019년 3월달 이게 두 번째 고발이고요. 2019년 3월달에 세 번째 고발이 들어갑니다. 박수환이라고 하는 유망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그 주로는 이제 수구 언론에 접근해가지고 뭐 향응도 제공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막 로비도 해가지고
대기업, 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고 칼럼, 유리한 칼럼을 실어주고 막 일종의 국정농단 목자는 언론농단을 시도한 겁니다. 예. 박수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로비스트, 고위 로비스트 박수환. 요것이 또 그 박수환 문자가 뉴스타파가 당시에 폭로를 해가지고 이거로 저희가 또 업무방해나 그다음에 배임 수재 같은 것으로 예. 이제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면 술에 뇌물죄가 되지만 민간인이 받은 건 뇌물이 아니니까 배임이 예, 배임 수재 뭐 재물을 받았다 예. 이런 건데요. 그걸로 세 번째 고발했습니다. 이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팀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의 방시족벌의 불법 호화 묘역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묘지법도 위반하고 살림법도 위반했습니다. 살림을 막 무단으로 나무를 다 베버리고 예. 묘지를 무단으로 조성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최고위층들이 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풍시지설의 영향으로. 중요한 건 좋은데 그럼 법을 지키면서 해야죠.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무단으로 묘지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를 살림을 다 훼손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죠. 예. 이걸 고발뉴스가 이상호 기자님이 특종 보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갖고 이것은 고발한 김에 가가지고 구두로 네. 서면으로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고발 지금 사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고발은 우리 형사선법 보면 구두로도 할 수 있거든요. 형사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구두로만 하면 이 사람들이 숨겨버릴까봐 제가 진술서에다 써놓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고발하니 처벌해달라. 네. 다섯 번째 고발이 이것은 2019년 6월 달입니다. 안 소장이 고발한 거예요? 예, 전부 다 고발 전문가시죠. 언론 네. 저 정말 좋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정의수호자입니다. 네, 정의수호자. 고발연구소 소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정의수호자. 저를 사람들이 너무나 제가 속상한 게 나경원 연구소장으로 오해하신 분이 많은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 부설연구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예, 민생경제연구소 산하에 나경원 고발 분과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나경원 연구소가 아니다. 자, 나경원 연구소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연구소도 아니다. 예. 하지만 나경원과 조선일보 같은 집단이 있는 한 이 땅은 정의도 상식도 유린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고발했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고발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자. 방상훈의 사돈이 수원대 비리총장으로 유명한 이인수입니다. 그렇죠. 이인수 총장. 둘이는 왜 사돈이냐. 예. 아까 계속 문제가 됐던 방상훈의 둘째 아들 방정호의 와이프가 배우자가 이인수의 딸입니다. 딸이죠. 예. 그래서 사돈입니다. 예. 그 수원대는 옛날부터 비리가 엄청 심각했는데 조선일보가 한 번도 보도도 안 하고 심지어 TV 주간조선이 이걸 보도했다가 기사가 삭제되고 주간조선 간부가 잘리는 경질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수원대가 학생들 장학금조라고 신한은행에 준 50억을 TV조선 주식에 투자를 사줘버립니다. 예. 이것부터가 불법이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감사로 교육비에 걸려갖고 인수가 엄벌을 받게 생기니까 인수 총장이 아마 수원대 그 조선일보에 다시 사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사돈한테. 제발 사주세요 그랬겠죠. 추정컨대. 그러니까 분명히 TV조선한테 50억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수원대는 나중에 주식을 대사주는 건 조선일보가 개입해서 사줍니다. 엄연히 다른 법인에서.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나서가지고 이인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TV조선의 주가가 한 주당 2,500원 안팎이었는데 5,000원에 사줍니다. 처음에 수원대가 TV조선에 줬던 대로 사줍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준 거죠. 예. 전형적인 역시 또 배임이나 횡령범죄입니다. 이것도 고발했습니다. 이건 민생경제연구소만 고발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TV조선이래. 언론노조, 예. 그다음에 우리 민원연, 또 언론연대 등하고 다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자, 수장님 예. 지금 계속 고발 그 내용과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발하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예. 원래 검찰은 조선일보랑 특수관계가 많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무서워한다. 자기들도 비리가 많으니까. 서로 비리가 많으니까 서로 무서워하고 조심한다. 세 번째, 거기에다가 윤석열 씨가 방상훈이랑 친하다는 소문이 있다. 아마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안 할 거니까 안진걸 씨 굉장히 대응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봄까지 여기저기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추상적인 지적이었어요. 저도 그건 충분히 아는 이야기죠. 꼭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마치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고마운 분들이죠. 예, 걱정해 주는 근데 그 중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익명 씨. 한 3명이 굉장히 정보 전문가예요. 검찰 전문가. 3분이 저한테 윤석열이 태평양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있을 때 방상훈의 변론을 했었다. 이미 변론한 경력이 있다. 이건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특수관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확인해보니까 실제
그 조선일보가 탈세하고 막 방상훈이가 탈세해서 재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변호인이 윤석열이었어요. 자, 윤석열이 여기 이것만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내 가장 양심적이고 제대로 해야 될 언론사가 그 사주가 탈세를 해서 걸렸는데 그 변론을 합니까? 예. 물론 이제 변호사가 누구라도 변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벌써 문제 많은 변론을 했다는 게 확인됐고, 이거 문제네. 근데 더 나가서 세 분이 그러는 거죠, 여기 세 분이. 예. 더 나가서 윤석열과 방상훈이 독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마 수사 제대로 안 될 거다. 더 안 될 거다. 독대까지 했으면. 오가며 만날 수는 있지만 예. 독대를 했다는 건 차원이 다른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뭐 지나가다 인사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친척이다 만약에 사촌이나 육촌이나 그러면 뭐 결혼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옛날에 그냥 변호사 한 것뿐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대를 했다? 자, 현역 중앙지검장이 거대 언론사주를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밤의 대통령이라는 조선일보가 검찰과 어떤 권한유착을 시도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그럼요. 안 만나야죠. 근데 만났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방상훈이는 당시 고 장자연님 사건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한 민생경제연구소 언론단체가 무려 6번을 고발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의 사회적 무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을 때입니다. 언론에. 그러면 지가 공정한 사람이면 그리고 정말 국민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피고발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피고발인의 신분이만 곧 있으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났습니다. 아주 부적절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달까지 6번 고발했잖아요. 지금 다 얼마 됐죠? 최소 1년에서 2년 다 돼가잖아요. 실제로 수사도 기사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6건에 다해서 2년 동안 수사도 아니 당시 역시 제가 나경원에 대해서 12번 고발한 다음에 고발인 조서만 6번 받은 것처럼 저만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6번 다? 이 6번을 고발했어도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피곤합니다. 고발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만 불러서 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보고 달달 알고 있어요. 자기 얘기니까. 그런데 피고발인은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사람들 말이 맞구나. 정말 처음에는 수사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수사도 기소도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전화해보면 피고발인 불렀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말해줬다 그랬잖아요. 윤석열하고 방상훈 특수관계이고 둘이 비밀회동 했으니까 확인해봐라. 수사도 기소도 안 될 거다. 아니라 정말 맞았던 거. 근데 제가 그걸 팩트 체크를 못하니까 당시에 뉴스타파하고 언론 시민단체 몇 곳에 이런 소문이 들려온다. 유력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확인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뉴스타파가 물론 저한테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상진 기자가 아주 윤석열 전문가잖아요. 윤석열이 저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도 밝혀낸 사람이잖아요. 그 측근한테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했는데 뭐 그거 밝혀낸 사람이잖아요. 항상 그 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 핵심적 진술을 얻어낸 거죠.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한상기 기자한테도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알려줬을 겁니다. 비밀회동을 했을 거라고. 확인이 된 거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최측근을 통해서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고발뉴스나 미디어오늘 이런 대회에는. 스트레이트를 비롯해서 MBC가 PD수첩도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또 제도권 언론인 MBC가 좀 더 심층 보도를 통해서 뉴스타파 보도에 이어서 아니 정말 사회적 무리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최소 확인된 것만 당시까지 7건의 고발이 되어 있는 방상훈 일가 사건이 있었는데 한참 수사도 기소도 안 된다는 국민의 비난 여론도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만나서 언제 만나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앙지검장 시절이니까 7월 달에 됐으니까 6월 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참 고발하고 문제 삼고 언론이 보도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에도 만났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직무윤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랑 친한 특수관계인 사람들 끝까지 보호해주고 비호해주고 자기 검찰개혁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직권남용하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고요. 그 조국 장관 일가를 그렇게
어떻게 가족 인질극 이상으로 네. 기우제 수사, 예. 검찰 역사상 사상치하게 직권남용. 예. 근데 그 조국 전 장관 일가한테 그쳤습니까? 세상에 정의기억연대도 무슨 국기문란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막 탈탈 먼지털이 수사로 지금 별건 수사권으로 막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고인을 피자로 입거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데는 막 자기가 감정 실어가지고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검찰권이라는 게 공정하고 냉정하게 국민에 의해서만 행사돼야 되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팩트가 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 검찰권 행사는요. 1. 팩트, 공정, 절제, 균형. 이걸 잃어버리면 검찰이 흉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예.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보여준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좋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들 보기에도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렇죠. 그쳤으면 좋았을 네. 뻔했고 그랬다면 똑같이 나경원도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장모도 수사해야 되고 자기 와이프 건도 수사해야 되고요. 그게 자기 식구들이니까 문제가 되면 뭐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했어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선택적 정의가 우리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때 이미 조짐이 보였고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건도 내가 옛날에 변호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중앙장 이것이 고발이 됐는데 내 지휘를 받는 내 측근들이 지금 장악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때 썼어야죠. 예. 그때 썼어야죠. 지금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고요. 그걸 또 악용한 방상호는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예. 딱 치고 들어가서 독대하고 비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우리가 많이 고발되어 있는데 그거 다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봐주기를 청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의혹이고 추정이 불가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냥 만납니까? 서로 바쁜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에게는 덕담이지만 그게 그렇죠. 덕담처럼 맞아.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서서 잘못된 현직 중앙지검장과 가장 고발이 많이 당해 있고 맞습니다. 가장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 무리가 엄청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람 피했어요. 심지어 검찰 간부들 저도 아는 사람도 있죠. 저랑 만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나자고 연락이 됐다가 근데 제가 고발한 사건이 너무 많대요. 뭐 나경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발이 만나면 오해받는다고 취소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부하 검사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사람 옛날부터 보고 싶어갖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화 받고 기뻤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검찰이. 고발인은 사실 이제 사회적인 차원의 고발했으니까 만나도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혐의자가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피고발인들이 너 고발인하고 밥 먹었다며 차 한잔 마셨다며 이거로 공격할까봐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닌데 심지어. 이거 너무 공정한 거잖아요. 저는 기뻤어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뭡니까 이 방상훈 윤석열은 지금. 저기 뉴스타파에서 이거 보도를 했고 이슈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면 현재 한 50만 명 정도 시청한 것 같은데요. 요걸 정말 무한대로 퍼 날라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타타파에서 무한대로 퍼 날라주시고 윤석열 방송 비밀의동 요 방송분은 좀 잘라가도 올려주시고 최근에 이 조선일보 관련해서는 2가지만 올려도 국민들이 조선일보 문제점 다 알게 됩니다. 이 방상훈은 윤석열 비밀의동 있다는 거하고 저번에 제가 조선일보 고발할 때 6월 11일 날 조선일보 간부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엄청난 행패 부린 적이 있었잖아요. 갑질하고. 그 2개만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뭐 그냥 보신 분들은 전부 다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간부가 행패 부린 걸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간단히 전해주세요. 아니 다들 이제 우리 스타트 한번 다 아시죠? 6월 11일 날 제가 고발할 때 조선일보 간부가 와가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돼서 가지고 민생경제무소가 뭐하러 왔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에 자기 조선일보 가짜뉴스가 어디냐 막 이거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김진태 씨가 잘하던 그래서 막 김진태는 막 김진태 씨가 찢어버리기도 했죠. 그다음 저한테 막 당신이라 그러고 막 제가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 행패를 부렸군요. 행패 부리고 정말 그 동영상은 아무튼 지금 그때는 정말 황당하고 너무 상처 컸는데 지금 보니까 재밌대요. 그 영상은 잠깐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라다가 좀 이렇게 참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같이 뭐 이렇게 했던. 이제 그것은 민중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당신이 기자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랬죠. 잘했습니다. 늘 저희의 응어리지고 한이 맺힌 이 우리들의 울분과 이 답답함을 늘 현장에서 또 고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안진걸 소장이 늘 앞장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 정치 클리핑이나 아니면 언알바 혹은 저희 오아시스를 통해서도 꼭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방사능 비밀회동 문제. 네. 그다음에 그 비밀회동 장소에 현직 당시 법무검찰국장 윤석열 채찍근 윤대진 씨가 배석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건 의혹이죠, 아직.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대진 씨는 워낙 왜냐하면 중앙지검을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의 최고위 간부가 거기에 배석해서 업무가 아닌데 배석한 거잖아요. 윤석열의 오른팔 자격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끼리는 아마 거죠. 끼리끼리 업무 영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업무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 업무 영역이 아닌 사적인 반의 대통령 권한유착 업무를 윤석열과 방상훈이 한 자리에 윤대진 씨가 배석했다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거든요. 이건 아주 황당한 거고. 확인할 채널이 좀 있을까요? 네. 예, 곧 확인 후속 보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나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도 종이신문 열독률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가운데 계셔서 늘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조정동을 믿는 분들이 아직 계셔서 저희가 언론 알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 소장님과 김 위원장님과 조선일보만큼은 우리 마이클 잭슨이 항상 노래했었죠. You are not alone.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 그 노종열 선생님이 또 그 개그를 우리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자, 5시 15분인데 한 2분 정도씩 우리 이제 마무리는 김현정 위원장 마시죠. 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세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 또 윤석열 방상훈 일가들의 이 잘못된 만남 사실 직무유기에 관한 범죄 모의가 있을 가능성 정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대였기 때문에 우리 총평해 주시면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독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윤석열 방상훈 비밀해동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호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우리 노정열 개그맨이 진행을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또 우리 안진걸 소장이 이제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그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다음부터 너무 다운돼 있어갖고 지난 방송 때도 좀 그런 게 좀 보였는데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인 많은 변화들이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면이나 온라인 거래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재택근무도 이제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그 가장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을 위한 미비한 법제도를 정부랑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민생 정경유착 얘기하면서 했지만 좀 더 여유로운 대기업이라든지 원청 기업이라든지 또는 정규직의 노동자들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같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연대 손길, 그러니까 마음을 보태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생 정경유착이 앞으로 그런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런저런 그 많은 화두들도 던지고 또 대안들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개혁이 너무 약하고 느려서 굉장히 답답한데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저희 민주진영이 앞으로 20년, 30년 장기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177석을 국민의 민심으로 몰아줬을 때 입법 조치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늘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저것들은 힘을 실어줘도 개혁 조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하네?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참 최근 몇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너무 힘들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또 투쟁할 거 투쟁하고 캠페인할 거 캠페인해서 정말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나라, 그 다음에 촛불 대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어느덧 3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길고 멉니다. 그래서 저도 더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웃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You are not alone.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웃어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 지지가
모여들었을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해결하는 대책을 제대로 내놔야 됩니다. 그럼 지지가 돌아갑니다. 예. 부동산 대책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대처합시다. 고위공직자들 일괄주택 빨리빨리 하시고요. 그러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알릴 거 제대로 알리고 종부세 딱 1% 낸다. 그 다음에 전국의 다주택자 2% 3%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투기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세금 더 때려서 집 내놓게 만들겠다. 집값 잡는다. 네. 이런 확신도 주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셋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불법과 거짓 뉴스를 많이 하니까 폐간시킨다. 취소돼야죠. 예, 취소시킨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시원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예.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예. 우리 민생정책유착이 계속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출마 각이었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방송을 네. 출마는 안 합니다. 제 25년 방송 경력상 저보다 말이 많으신 고발 전문가 안진걸 수장님 말씀하셨고. 민생경제 전문가라니까요. 저도 1분 남아서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민주 대통령 세 분 한 10여 초씩. 아, 제가 사회분이라고 제가 말이 없는 것 너무 같아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듣고 싶어요. 각종 개혁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올리고 이따 7시에는 전당대 출마하신 분들 특집인데 오늘은 한병도 의원이 출연을 하니까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과 안진걸 소장 그리고 우리 5,300명 가운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4,000명 가까이 돼요. 4천만 명이. 예, 정말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끝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 응원해 주시고 힘들어요. 개혁이. 참으로 힘듭니다. 기득권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언론개혁, 검찰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안 수장이 고생이 많네요. 우리 김 위원장님도 이래 뵈니까 고생이 많았고요.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일 또박또박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 하는 짓 보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부끄러운지를 알아야지요. 예, 아무튼 우리 시사타파 여러분들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촛불로 문재인과 조국을 지켜냈고 앞으로도 좋은 개혁 20년, 30년 끝까지 할 거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검찰을 검찰답게 함께해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따 저녁 7시 때 뵙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이총수가 단단히 기운을 차려서 정치 클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